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키스티의 김영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AI 에이전트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공유하고자 주제를 제가 이제 자신은 없지만 한번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발표를 끝났을 때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편향이라는 게 과연 AI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있어 왔는지를 이제 좀 가지고 이 편향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선들을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제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을 미리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마도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완벽하게 중립적인 AI는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거고 거기에 어떤 편향이 있는지를 좀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 가야 할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아마존에서도 이 편향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2018년에 아마존에서 이제 AI를 채용 프로그램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검증을 나름 했겠지만 이제 이걸 실무에 도입을 하고 났더니 이 채용 프로그램을 통과했을 때 여자만 이렇게 탈락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고 결국에는 아마존은 이 프로그램을 폐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24년에 이제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부암을 이제 검출하는 AI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됐다,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보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결과에 데이터에 어느 정도 편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에서는 큰 상관이 없었는데 일반 의사가 이제 이 딥러닝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피부색에 따라서 성능 향상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정도가 이제 둘 다 분명히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의 피부암을 검출하는 성능은 매우 많이 향상되고 이제 피부가 좀 상대적으로 검은 흑인의 경우에는 향상이 되긴 했지만 그 향상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지목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은 성능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이제 피부암 검출하는 이 격차가 더 커져서 오히려 이 AI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의 향상은 있었지만 편향은 더 강화됐다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편향이 과연 수정 가능한지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더 구체화를 해봤을 때 뭐 그냥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편향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버그처럼 식별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정성이라는 게 이 수학처럼 이제 명확하게 공식화돼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 아주 먼 미래에 아주 올바른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약 개발했다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언제나 공정한 결과를 줄 수 있을지 혹은 세상에 중립적인 그러니까 편향이 없는 완벽한 데이터가 존재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편향이 제거가 되고 완전 공정한 AI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하나의 논문을 들고 왔는데 이제 영국의 로이터 인스티튜트에서 2018년에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인데 이제 이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과연 소셜 미디어 이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뉴스의 다양성을 훼손하는가 아니면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이제 절대 이 알고리즘이 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 아주 일부분만 이제 그 다양성이 에코 챔버에 갇혀서 이제 한정됐다라는 연구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논문을 좀 잘 읽어보면 연구의 세팅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알고리즘이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근으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극도로 정교화됐고 개인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 이제 정보를 얻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얻는 게 더 강화됐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중도적인 콘텐츠는 추천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더 이제 알고리즘상으로 추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양극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비슷한 연구를 하면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보여준 다른 한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 있었던 거와는 정반대로 이제 AI가 편향을 증폭한다는 비교적 최신 2025년에 나온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AI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편향을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더 가속화시키고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AI 시스템이라는 게 차별을 계속 더 증폭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은 그 데이터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향이 사실 나쁜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데이터가 애초에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등한 모습을 그대로 데이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다, 예, 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아마존에서 썼던 채용 AI와는 다르게 그냥 연구의 목적으로 한번 이 개인의 그 제안, 그 취직할 때 제출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한번 AI들한테 테스트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지원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AI 시스템 생각보다 이름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 관련된 이름이냐 아니면 흑인으로 추측되는 이름이냐에 따라서 이 이름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선택되는 빈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별도 거기에 이제 편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도 이제 이런 교차적인 정체성에 대한 편향도 존재한다는 걸 이제 이 논문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의료 AI에서도 편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흑인이 백인보다 이제 그 의료 비용을 더 낮게 책정한다, 이 AI로 인해서 측정된 비용이. 근데 그 이유를 이게 논문에서 차근차근 살펴봤더니 애초에 이 AI 시스템이 이제 건강한 정도를 평가하는 점수를 같은 점수를 평가했음에도 흑인하고 백인의 질병 발생률 정도가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흑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는 이 데이터상에서 흑인이 의료비를 덜 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에서 흑인이 의료비를 덜 지출하니까 AI는 더 낮게 의료비를 책정한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정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AI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 테크 워싱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부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이 AI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담겨 있는 이 구조적 불평등을 더 이제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럼 이런 편향이 AI만의 문제인가로 좀 더 이제 질문을 확장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미국에서 정책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미국 의회하고 싱크탱크는 이제 당파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파 성향에 따라 의회와 싱크탱크를 나누고 당파별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두 정당 성향을 가진 이 싱크탱크와 의회가 과학 논문을 인용하는 빈도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다른 논문을 인용하고, 심지어 이제 이런 그 정치가들이 과학을 신뢰하는 수준을 살펴봤을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뢰하는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정당 성향에 따라서 과학을 인용하는 패턴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마저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의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비단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편향이 매우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세대별 혹은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심해지고 있고 이거의 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곳이 언론사인데 언론사마저도 이미 정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영에 따라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뭐 능력보다도 사실은 학벌을 아직까지도 더 중요하게 보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향들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제가 가져봤는데 과거에도 역시나 수많은 편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부터 가보자면은 이때는 뭐 성별 편향, 신분 편향 모든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정치에 전체 그 인구의 10% 정도만이 참여를 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되게 민주주의의 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대 민주주의마저도 한 이 정도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를. 그럼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은 중세에는 이미 사실 신분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게 신이 정한 질서였고, 이때에는 뭐 종교라는 것도 이제 나왔고, 이제 종교, 계급, 성별 이런 게 이미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와서 계몽주의 시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처음으로 그 편견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 수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제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더 사고를 해서 더 나은 사고를 해야 된다로 주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접근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시대적인 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한 주장은 했지만 역사적으로 사실들을 살펴보면은 이 유명한 사상가들마저도 뭐 백인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을 혐오했고 민주주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 여전히 미성숙했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상가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동했던 많이 배출했던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의 끝은 이제 바로 2차 세계 대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 사건이 그 나치 당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점령한 영토에서 이제 민간인하고 전쟁 포로를 1,000만 명이 넘게 이제 학살한 사건은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결국에는 그 편향이 계속 쌓이고 더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비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 도덕적으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반차별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주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까먹어야지 완벽한 공정함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근대 쪽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 심리학 연구가 되게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편향이 있었는데 이 편향의 근간이 바로 위어드 편향인데 이 심리학이 백인의 서구 사회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셋이 사실은 서구적이었고 서구의 사람이었고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 심리학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데이터 표본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편향된 데이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심리학 연구를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 전체에 이런 편향이 사실은 계속 쌓여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사례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의학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도마이드가 그 입덧 방지제인데 임신부한테 처방된 입덧 방지제가 이제 신생아 기형을 발생을 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FDA에서 이제 1977년에 임산부한테는 임상 시험을 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 20여 년간에 이제 FDA가 임상시험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을 배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임산부들에 대한 약의 뭐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93년에 다시 이제 연방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이후에야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사실은 뭐 차이가 있었다. 뭐 사람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런 연구들이 그 이후에서야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아마 통계 교과서에서도 아마 나오는 전 사례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계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비행기를 이제 폭격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보강을 총알을 맞은 패턴을 보고 보강을 해야겠다. 총알을 많이 맞은 부분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 자체에 엄청난 편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목격한 비행기는 생존한 비행기인데,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폭격이 돼서 터진 비행기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에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쪽 데이터만 보면은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아브라함 왈드라는 통계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이야기로 이제 통계 교과서에 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모든 편향이 나쁜 것들만 사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향이 과연 나쁜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류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화 생물학의 한 하위 분야예요. 근데 이 진화 생물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제 진화적으로 살아남은 어떤 형질들이 만약에 유전학적 형질이 있을 때 이 형질이 과연 왜 선택이 되었을까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인류에게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제 3가지가 위협을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멀어지는 소리보다 가까워지는 소리를 훨씬 더 빠르고 예민하게 인식을 하고요. 높이도 더 높이 있을 때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높이를 사람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여성의 성적 관심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이 있잖아요. 이 2가지에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얻는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류 관리 이론에 따르면 이런 편향이 되어 있는 오히려 유전 형질이 더 생존에 적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류 관리 이론을 저희가 만약에 의학 진단 AI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편향이 있더라도 어느 쪽 한쪽을 좀 더 많이 이제 예측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제가 이제 통계 물리학 전공인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저희 쪽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가능한 단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컴의 맨날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거런처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학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신 분인데, 인간이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매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나중에 이런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뭐 훨씬 더 심플한 모델로 뭔가 우리가 모델을 개발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모든 노이즈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 오면은 이제 토마스 네이글은 어디에도 없는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완벽하게 떼어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다시 초점을 바꿔 본다면은 가장 객관적인 관점을 추구하는 게 항상 더 나은 선택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완벽하게 객관적인 거는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편향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 편향이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편향을 제거가 아닌 관리하는 관점에서의 패러다임을 가지면 어떠냐 이런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어떤 편향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계속 그 다음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더 가까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메시지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김영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